남북 주민이 대동강에서 얼음 낚시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만갑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한 과학자 집단 해상 탈출 사건. 네, 아주 언론에 아주 큼직하게 소개됐던 빅뉴스였지요. 네.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 5명은 모두 평양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성 이과대학을 졸업 후 평양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평양판 초엘리트 A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해상 출입증을 사전에 평양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오랫동안 이들이 치밀하게 귀순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멋있다. 역시 엘리트들 다르네. 신기하다. 저게 가능한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탈북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실 김건희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017년 6월 29일 날 이제 평양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해서 이제 강릉으로 들어온 김건일이라고 합니다. 그 평양에서 과학자 5명이 대한민국에 배를 타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북에서 뭐 과학 쪽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가과학원에서 이제 과학자로 있다가 있다가 왔습니다. 아니 진짜 북한 상위 0.0001%만 네. 갈 수 있다는 그 국가과학원에서 과학자로 일하셨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야기가 많겠어요. 맞아요. 정말 기대되는데 우리 건일 씨 이야기 듣기 전에 데니안 씨가 김건일 씨 이력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건일 씨는 가족부터 일단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 할아버지는 북한 최고 과학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에서 과학자로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북한의 카이스트라 불리는 평양리과대학에서 교수님. 그리고 건일 씨는 이 북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아주 비밀스러운 구역에 살며 1%의 특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다. 이 평양리과대학을 나와 북한의 과학자가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 중에 수재십니다. 대대로 과학자 집안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뭐 다 가졌어? 다 가진 그런 엄친아 진짜. 중대장. 네. 중대장, 지금 나오신 분은 아무튼 뭔가 좀 다른 거죠? 뒤태부터 뭔가 이거 진짜로 달라. 태어날 때부터 글자 냄새가 막 나오고. 글자 냄새 어떤 냄새요? 그런가 하면은 아라 씨는 과학자 보신 적 있어요, 북에서? 전 평양 사람도 처음 봤는데 과학자는 오죽하겠어요. 저 과학자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과학자는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나는 미래 과학자가 될래 뭐 그런 교과서 내용은 있는데 과학자가 이렇게 생긴 거는 몰랐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평양에 어디 한 데 이렇게 같이 모여 산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뭐 과학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그래도 이렇게 좀 적재적소에 그렇게 좀 학식 있고 좀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과학 단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특별 대우가 있는 거네요? 네, 그 특별 대우가 많죠. 이제 과학지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처럼 과학 무슨 연구기관들도 엄청 많고 이제 이과대학도 이제 학자들을 키워내 양성하는 대학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종기도 굉장히 잘 주고 과학지구에. 그러면 그 구역을 뭐라고 불러요? 운정과학지구라고 부르는데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원래는 평성시 독산동이었어요. 원래는 한 개 동이었거든요. 구역이. 근데 이제 98년도에 권한행군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정일 와가지고 과학의 중요성을 좀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에 대한 우대를 좀 잘해주라 해가지고 이제 종기도 좀 잘 주고 대우도 좀 잘해주라.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성대와 함께 과학과 기술을 앞세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진경로를 이뤄나가실 의지를 나누시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북한으로 말하면 장군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이름을 그 독산동이었는데 평양으로 기속시키고 이제 이름을 평양시 은정구역으로 은정. 네네, 은정.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연구를 하라고 전기를 준 게 아니고 편하게 있어라. 네, 편하게 연구 사업 하는데도 전기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은정구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줘서. 야, 그러면 전기도 뭐 하루 종일 쓰게 하고 그러면 정말 특별 대우인데 그러면 건일 씨는 태어날 때부터 미래 과학자로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요? 과학원이라는 그 자체가 그 연구 사업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아빠 엄마가 하던 연구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학교도 약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특수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학교를 약간 차별성을 둔 일정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명칭이 손경제일정학교라고 돼 있는데 정식 풀네임 명칭은 뭡니까? 손경제일정학교. 그러면 대학은? 대학은 평양 리과대학. 평양 리과대학. 한국 발음으로 하면 이과대학인데 북한 발음으로 하면 리과대학이라고. 리과대학. 여기는 일단은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그 이과대학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보잖아요. 그 친구들은 다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학교 공부할 때랑 완전히 다르고 뽑는 사람들도 굉장히 특수한 사람 뽑기 때문에 리과대 학생을 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저희도. 맞아요. 아, 평양에서도? 네. 리과대학은 원래 평성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서 그 친구들을 길러내고 리과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과학원이죠. 과학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 집안에 있어요, 리과대학. 실제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모가, 그러니까 먼 이모예요. 근데 와서 자랑을 했어요. 저희 엄마 집이 완전 다 인테리 집안이거든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있고 김책공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면 다 힘이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네가 원래 김일성 종합대학이었는데 과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이렇게 분리시켰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도 낮게 보더라고요. 자기네는 수령님이 직접, 김일성이 직접 분리시킨 과학 집중 대학이라는 그 긍지감이 있고 그 농촌 전투를 절대 안 나간대요. 아예 분리시켜갖고 그 공급도 엄청 잘해주고 해주라고 당에서 방침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아예 농촌 전투 자체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인 씨는 아버님도 교수님이셨잖아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교육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특별한 게 또 있었나요? 저희는 아빠가 이렇게 교수다 보니까 약간 바빴어요. 저를 언제 케어해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많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과학원에 나이가 되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70살? 70살 되신데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천지신. 네. 제가 이제 일정학교 입학할 때도 공부를 시켰고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도 공부를 시켰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막 공부시키고 새로운 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전의 전통을 그대로 되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방식이 자기는 이렇게 공부하면 암기하는 게 30%래요. 공부하는 게. 꼭 그 암기했던 내용을 써야지 100%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보고 절대로 암기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손에 있고, 이제 눈에 있고, 귀에 있고, 맞아. 입에 익어야 이제 이게 진짜 나의 실력이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공부하는 전 기간 저한테 추구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북한 과학하면 왠지 핵무기, 해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건일 씨도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았나요? 저희 학교가 이제 과학자를 키우는 데잖아요. 군사 부분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학교는 일단 머리가 좋은 애들이 가니까 이제 나중에 성적이랑 평가에서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은 그런 데 가요, 진짜. 특수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런 데 바뀐 구역에 가죠. 그래서 일부러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다고 했어.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일부러 성적을 낮춰가지고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가려고? 거기 안 가려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니 그래서 건일 씨는 그러면 거기서 그 평양 리과대학에서 뭘 전공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아빠 뒤를 이어서 아빠가 전자공학 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아빠처럼 이제 가려고 그쪽을 공부했죠. 전자공학부? 네, 전자공학을 전공했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집적회로라고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서포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집적회로 제작 공정이라고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야,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말만 들어도 어려워. 말만 들어도.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그거 힘을 주는 네. 거잖아요. 태양열 패널 같은 것도 연구하고 뭐 CCTV 이제 뭐 약간 만들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제 성능 높이는 것도 하고.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북한 특수교육의 실체 지금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북한 최고의 과학 명문대인 평양理科대학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전 세계 어디서도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공부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부자 동상 앞에서 공부를 하라. 뭐? 공부에 영광 있으라. 싫어. 자, 과연 동상 앞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되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투철한 사상 때문인가요? 신기하다. 투철한 사상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평양시 저희 구역 예를 들면 저희 구역에 이제 불이 상대적으로 잘 온다고 해도 이제 불이 안 올 때가 전기가 안 올 때가 많아요. 그 정도. 동상 앞에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시험 기간이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이제 양이 많으면 이제 불 왔을 때 이제 그 과학원 동상이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는 이제 하루 종일 불이 오는 24시간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공부해. 네, 처 밑에서 공부하면 눈이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건희 씨, 그 동상은 전기가 안 나가요? 전기가 나가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전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끊어지면 불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상 전력 체계라고 돼 있어요. 동상을 위해서? 네, 동상을 위해서. 1호 전기가 이제 꺼지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동상을 비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동불? 공부는 이제 이거 동상 옆에 이제 작은 등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주변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교수님들이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시용 그런 공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또 뭐 약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 맞는 게 뭐 엄청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뭐 너무 그렇진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나오니까 거기에. 평양理科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건일 씨도 이제 과학자 생활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나요? 저희가 전공이 전자공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이제 중앙당도 가고 뭐 이제 보이부도 가고 많이 가요. 이제 뭐 연구기관도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국가과학원에 이제 졸업 배치 받았죠. 받았는데 제가 전공이 이제 반도체 공학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제 그것도 있었고 이제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나가서 반도체 공학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전공을 그쪽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산업이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든데 안 나가요. 현장 같은데. 근데 저희 같은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제 현장 힘든데 탄광 같은데 나가요. 전투 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해서 보다 높은 전투 목표를 제시한 탄광에서는 지금 8월 16일까지 연간 화력탄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낸 6갱 굴진 전투장입니다. 노동자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든요. 이제 뭐 날씨 측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탄광 같은 데는 이제 엄청 공기가 나쁘지 않나요? 이제 그거 필터만 설치도 해주고. 세상에 그 인재들이. 네. 들어가서 이제 그 탄광 안에 들어가서 필터 해주면 이제 그래도 피해는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그런 것도 좀 받죠. 아르바이트. 위험수당 같은. 그런. 그럼 누가 줘? 그 탄광에서 줘요. 그러니까 돈으로 못 주고 현물로 석탄을 이렇게 좀 탄으로 주거든요. 이거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교수였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북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불쌍하죠. 근데 이제 교사들이 제일 불쌍하고 교수들이 불쌍하고 정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쌀 한 끼를 살 정도 주거든요. 진짜. 맞아. 그래도 과학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렇게 그래도 뭔가 특별 대우 같은 거 안 해줘요? 아니, 특별 대우라는 게 당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 배급을 더 줘야지. 배급은 줘요. 그 안에 현실을 2017년에 제가 올 당시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생활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지역은 배급을 안 줘요. 지금 권한행은 끝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것도 나은 거예요? 네, 그렇죠. 먹고 사니까. 배급을 이제 월 하순이라고 있는데 상순과 하순이 있는데 버름이 한 번씩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은 이제 급수마다 또 달라요. 이제 각자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이제 저희 학생들은 그래도 이과대 학생들은 전국 대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줘요. 800을 주거든요. 800 뭐요? 800을 줘요. 하루에 800g. 그리고 이제 일반 학자들은 이제 옥수수 40%, 잎살 60%. 학생들은 네. 그렇게 정말 살 정도로 줘요. 네, 먹고 살 정도.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체조 공연을 요란하게 했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보고 만족을 해가지고 그 예술인들한테 칼라 TV를 짰었어요. 아리랑 TV.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30년간 과학 연구를 했는데 칼라 TV 한 대를 안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북한에 살 때 보면 요 덕분에 이제 뭐 약초가 많잖아요, 그게. 근데 과학자들이 약초 캘러 와요, 거기에. 칼로.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염소 잡아가지고 불고기를 드렸는데 고기를 그때 처음 먹어본대, 그때. 공급이 안 돼가지고. 10년대 후반에. 그 쟁쟁한 교수, 박사들 이름 오셨는데. 야, 이름만. 제가 너무 이제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고기를 먹이다가 보냈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뭐 대학에 보내준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정말 아까운 분들, 이분들이 한국에 살았다면. 맞아, 재벌이지. 다 부자죠, 다 부자인데. 정말 북한에 태어나는 그 죄 때문에. 맞아요. 그 인재들이 정말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이라게 되면 그 과학자 꿈나무에 대한 노래가 있거든요. 욕심이 하늘 같아. 나는야 꼬마 박사 가슴이 나도 들어보고 많아. 이 세상 지식의 비밀문을 내가 먼저 열 테야. 약촉해. 네. 그랬더니 그때 우리 때 이 노래가 엄청 유행돼가지고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너무나도 멋있고 이런 애들은 과학자가 되면 정말 멋있는 집에서 살 것 같고 이런 환상이 있었는데 현실은 처참하네. 저도 되게 부자로 살 줄 알았어요. 나도. 네, 지금부터 건희 씨가 왜 한국에 왔느냐,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게 그렇게 북한에서 주목을 받던 과학자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집단으로 탈북을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건일 씨는 왜 한국행을 결심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4살 때 저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네, 4살 때 헤어졌는데 네, 약간 야속하게 말하면 생리별이었죠. 생리별이었는데 저는 뭐 왜 어떻게 헤어진지도 모르고 근데 뭐 공부하다 보니까 다 안 된대요. 그냥 내가 좀 공부해서 유학 가려고 해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안 말해줘요, 아빠도. 그리고 이제 뭐 과학술 대학도 있어요, 이제 평양에. 근데 거기도 좀 가고 싶어 하니까 안 된대요, 또 그것도. 그럼 나 왜 공부시키냐? 내가 공부해서 뭐 하냐? 계속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본인도 그런 그런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크면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엄마가 이제 4살 때 헤어지고 엄마가 탈북을 했어요. 네, 엄마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모든 게 이제 다 장애물이 된 거죠. 그 사실을 몰랐고. 네, 이제 엄마가 4살 때 이제 저하고 헤어져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와 살더라고요. 네. 중국으로 가셨군요. 네,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그걸 알았죠. 졸업반은 아니지만 한 3, 4학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고 싶지만 저는 평양에서 살고 또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생각이 이제 막 크고 약간 남자로서의 어떤 기계도 생기고 그리고 뭐 운명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뭐 사실은 한국이 아니고 사실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이제 2014년에 14년에 이제 한 차례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한 차례 네 그렇게 이제 크게는 2차례였어요. 시도를 한 거. 네, 시도를 한 거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제 북청에서부터 해상까지 직접 이제 걸어서 갔었고. 중에서 며칠 동안을 걸어가요? 한 400리 됐었는데 한 3박 4일 걸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청진에서 이제 해령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한
거의 한 250리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총진에서 거무산이 있거든요. 거무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무산에서 해령하고 이제 그 무산으로 갈라지는데 거기까지 가서 차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령까지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어떤 탈북을 단행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가서 이제 엄마가 보낸 사람 만나가지고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 아빠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가고 싶어요. 현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뭐 일 시키고 뭐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절박해가지고 정작 그 국경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지. 아 내가 가서 뭐 그래도 적어도 북한보다 낫겠지. 그래도 기회는 있겠지. 근데 그래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교수고 또 이제 내가 가면 당할 그 사람들,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정말 갔다가 항상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400리길을. 네, 이제 덜하면 또 후회돼요. 갔을 거라고. 아이고. 아무튼 이제 겁나지. 네, 이제 아빠가 이제 2016년에 전부터 이제 저같이 신경을 쓴 거예요. 이제 자기 뭐 본인도 이제 교수인데 불구하고 대우도 잘 못 받고 발전도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그런 게 합병이 딱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빠가 그러니까 64년생이었거든요. 젊으셨구나. 너무 일찍 가셨다. 돌아가신 때 나이가 딱 49였어요. 49개를 넘기 힘들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9곡이 넘기 힘들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딱 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 됐다.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탈북의 생각이 더 커졌겠네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었어요. 이제 아빠가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더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보협에서 1대1 케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빠 있다 보니까 얘가 안 갈 거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자가 딱 되다 보니까 보협에 전화한테 전화를 오는 거예요. 동보연이 저를 찾더니 너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것도 뛰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런 멘트를 받았어요. 저보고 가지 말라. 이제 사례를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뛴 엄마가 뛰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가다가 잡혀가지고 인상이 박살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약간 그런 신뢰를 들면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는 뭐 갈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포기했었어요. 이제는 못 간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싸움 때문에 이제는 뭐 못 가겠구나. 내 운명이구나.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사는 게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뛰지 말라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까지 당에서 키워졌는데 제가 감히 배은망덕 하겠습니까? 네. 멋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뭐 우리 당은 널 믿을 거야 그랬거든요. 당은 너무를 믿습니다. 잘못 믿었네. 당 같은 소리. 믿는다면서 감실. 그러다가 언제 탈북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 연구소 이제 들어가가지고 연구사 하다가 이제 전화 왔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탈북에 대한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탈북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지역이 물망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집에 대한 얘기가. 꽤 유일하게 우리 그 구역에서는 탈북자 집안이 저희 가정이 하나였기 때문에 권일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고 저희 아빠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쟤네 엄마 뛰었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건일이도 뛸 수도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저한테 온 거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얘기했다가 제가 밀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렇지만 또 저를 평소에 저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었겠죠.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선후배다 보니까. 형이에요? 네, 형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어떤 그 형이 이제 전화를 줬어요. 믿음. 네. 근데 그 형이 전화를 주더니 뭐 어디로 와라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일단 그분들도 조심스러우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의 어떤 생각을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찾아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뭐
사실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럼. 감히 어떻게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보이는 사람이 시키고 그래서 난 뭐 다른 생각 없다. 나는 뭐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저 공부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냐고 하더니 이제 약간 물어보는 말 유도가 되게 그런 걸 이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뚝 터놨어요.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어떤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도 한 번도 이렇게 보긴 했는데 앞에 가까이서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다 배라는 것도 한 번도 못 타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 쭉 그분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동의를 했고 근데 동의를 했지만 이제 약간 그렇잖아요.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일이 어떻게 될지. 그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시간이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날씨까지 다 계산했는데 이제 몇 월 며칠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날에 가면 안 된다. 그 전날에 떠나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3일을 시간 주겠다. 3일 동안 한 점도 못 잤어요, 진짜. 그래. 힘들었겠어.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바다를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오셨는데 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 뭐 바다로 가려면 그 원산에 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치, 이제 평양 살잖아요. 원산이 원래 바다를 끼고는 연안 도시가 많지 않나? 이제 단천이라든가 이제 총진 뭐 원산 많은데 저희는 이제 속전속결 하려고 원산에서 떠나면 바로 이제 최대한 빠른 곳. 네,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평양, 원산, 울릉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원래는 윤곽적인 어떤 계획은 울릉도. 야, 이게 대단한 계획이네.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평양 시민증 가지고는 국경 쪽은 못 가도 이제 어느 도시는 다 갈 수 있어요. 이제 국경을 제한 나머지 도시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원산으로 이동을 했죠. 5시간 동안 원산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대단하다. 네, 거기서 이제 이미 전에 다 준비했던 배랑 다 있으니까 다 준비했구나. 저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탈북의 바닷길은 우리 박명호 머구리 선생님. 우리 전문가의. 권일 씨의 그 탈북 경로, 바다 쪽의 그 경로 어떻게 보세요? 동해안이에요. 그분들 나하고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디를 이제 출발지를 할 것인가. 네. 그런데 원산을 잡은 건 니과대학답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유는 원산은 아주 탈출하기가 가장 최악의 장소예요. 감시하기는 가장 좋은 장소고 들키지 않고 탈출하기는 어려운 장소예요. 원산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그래. 여기서 북한 지역을 탈출하려면 한참 하루 종일 나와도 탈출을 못해요. 가장 위험할수록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니과 대학만 하는 게 낫네. 탐정 같아. 등잔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계가 약간 코스래요. 다른 집보다. 그리고 저는 그거네요. 평양 사람이 해상으로 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평양 사람은 저 위로 올라가서 중국으로 오지. 아니 이게 생각을 평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발상 자체가 어려지고요. 평양에서 어디를 가도 서해 쪽으로 나가도 좀 애매하고 동해 쪽은 더 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 타고 왔다 그랬을 때 야, 그때 그런 상상한 것도 용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배를 탔어요? 가서? 그래, 배가 어딨어? 전에 이제 그분들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대단하시다. 날짜는 어떻게? 6월 29일 낮 12시에 배를 탔어요. 근데 사실 그때 바로 못 타고 이제 원산에 와서 28일 날쯤에 왔어요. 와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뭐 도시락도 싸야 되고 뭐 먹을 게 있어요. 네,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떨렸겠다. 그래서 이제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하루를 이제 시간 가졌죠. 배를 타요. 이제 어떻게? 운전은 누가 해? 그분이 탈북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전부터 이렇게 바다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어머. 어부 생활을 했어요, 네, 1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먼 바다는 못 나가고 영화다.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제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대박이다. 이거 영화 찍어도 되겠네. 프리즌 브레이크. 영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미리 나 이제 GPS랑 이제 헤더랑 나침반을 다 준비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제 쭉 나왔지, 바다에서.
탈북하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기분이 굉장히 막 떨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래, 바다도 처음 보는데. 바다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저는 시너지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알았던 공포보다는 이렇게 몰랐던 공포가 저한테는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 탈 때도 저는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왜선지 유람 가는 기분이 들었고. 유람 진짜? 진짜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모르는 게 약 같은. 네, 맞아요. 저는 배멀미도 못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배멀미도 한다 뭐 이런 말은 들었는데 근데 정말 바다에 나가면 오직 살 생각밖에 없어요. 이제 땅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신은 딱 그냥 이제는 그냥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아니 의도가 너무 분명하잖아. 잡혔을 때 다른 건 핑계라도 돼. 친척집을 가든 밀수를 한다든. 이거 뭐 바다 사람이 가다가 뭐 잡히면 거기 잡으러 약간 접근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손봐도 알아. 손봐도. 바다 조사하러 나갔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 때 이제 다 인슐린 다 준비하고 이제 인슐린 왜요? 인슐린 많이 이렇게 주입을 하면 사람이 죽는데. 인슐린 과다 복용. 과다 복용. 죽을 수 있지. 이제 죽을 각오하고 떠난 거예요? 네, 죽을 각오하고 떠났고 이제 그냥 잡히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떠났고. 바다 낚시를 다녀봐서 하는데 남바다로 나가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무섭지. 어때요? 저희는 이제 빼면 더. 그거 이제 저랑 같이 오신 분도 뭐 바다에서 일을 하셨다지만 먼 바다에서 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10km 못 나갔대요 한 번도. 10km요? 네. 먼 바다를 안 가본 거예요? 먼 바다를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와, 초행길이네 그냥. 10km는 나도 수영해서 나갔었는데. 앞에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물고기만 잡고 이제 조개잡이 했지. 완전 초보 운행이네, 초보 운행. 근데 이제 나가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완전 파도가 제가 이제 TV랑 보고 이제 그런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그렇게 이쁠 것 같죠? 근데 바다 나가면 장난 아니에요. 막 어떤데요? 이제 배가 막 뒤집히고. 공이 아니잖아. 네, 이제 특히 또 경에는 또 이제 그 저수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파도가 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랄까 도시락이랑 쌌잖아요. 도시락도 싸고 이제 과일도 좀 싸고 뭐 여러 가지. 갔구나. 네, 꿀도 좀 싣고 이제 뭐. 꿀까지? 꿀만 타먹으려고? 꿀은 다 했네. 아니 그냥 이제 꿀은 좀 이제 좀 북한 남겨두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또 놨대요. 괜찮아. 어떤 분은 이불 좀 싸가지고 왔어. 장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눴는데 파도가 이제 팍 치면 옷은 물론 다 젖었죠. 이제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눈이 안 보여. 막 이제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무섭겠다. 그리고 이제 쌌던 이제 과일이랑 다 이제 소금에 쫄고 그리고 밥도 다 쫄고 해서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또 나서 그래서 이제 너무 짜가지고. 긴장을 하다 보니까 1도 못 먹었어 정말. 나갈 때까지 그 군함이나 감시배 같은 건 없었어요? 봤죠. 오, 어떻게. 근데 이제 단속을 한대요. 뭐 듣건 데는 단속을 뭐 뜯어먹으려고 온다. 네, 단속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낮에 떠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저녁에 떠나면 더 이상하잖아요. 대낮에 정말 좀 약간 대놓고 나갔구나. 좀 뻔뻔하게 진짜 떠났죠. 설마 가겠나. 신고도 진짜. 안 하고 그냥. 네,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이제 뭐 당당하게. 네, 이제 배가 한 5km 정도 밖에서 보여요, 배가 군함이. 군함이 보이는데 그냥 운이 나쁘면 잡히는 거고. 아이고. 운이 좋으면 나가는 거야. 운이 진짜 좋았다. 내리고 나간 거죠. 설마 대낮에 저걸 지금 남한으로 가는 배가라고 아무도 생각 없었을 거야.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위기가 진짜 많아요. 이제 저희는 다 모르는 변수잖아요. 처음 다 이제 그 형도 아무리 바다에서 일했다고 하지만 이제 10km밖에 못 나가봤잖아요. 경험이 전혀 없어요. 나는 또 형이 잘하는 줄 알고 마음을 넣고 있죠. 서로가 다 이렇게 몰라요. 아니 건일 씨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배에서? 저는 이제 서로가 이제 배를 끌고 나가자면 다 자기 분업 있잖아요. 이제 형은 이제 탈을 잡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눈이 그때 좋아가지고 좀 망원경 역할을 좀 했거든요. 망원경도 없이 그냥 눈이 좋은 거. 생눈으로. 네, 생눈으로? 근데 눈이 얼마나 좋은 거야? 군함이랑 만날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망원경 역할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있었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웃으며 들었더니 왜? 너무 왔으니까 같지 않아.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뭐 바다에만 나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진짜 놨어요. 그렇지. 뭐 유람하는 기분인데 울릉도만 나갔어요. 근데 파도 치지 갑자기 뭐지 지금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바다에서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파도 치지 갑자기 뭐지 지금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바다에서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자. 아니, 그게 이제 목숨 작은 거 아니에요? 물 차면 금방 가라앉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배에는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형이 얘기하는 게 배에 좀 일해봤으니까.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배는 물 당연히 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물을 어떻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 5분만 안 펴도 물이 이제 막 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니, 뭐야 하고. 난 또 모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이렇게 세게 나오는가 보다. 어머, 팔 잠그고 가는 거야? 배 타고 나갈 때면 사람은 항상 물을 퍼야 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당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쩔짱 같은 이렇게 물을 퍼내는 기구가 있어요. 펌프. 네, 펌프가 있어요. 펌프. 그렇지. 근데 그 펌프가 너무 물을 퍼내다 보니까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어휴, 어떡해. 그 정도로. 손을 펴야겠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물 셀 걸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선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같은 통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통. 그걸 이제 칼로 짜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었죠, 이제. 쓰레받기처럼 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그 키야, 키. 그냥 선자리에서 이렇게 푸는 물이 아니잖아요. 선창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5분만 안 퍼도 이제 그 물이 잠겨가지고 발동기에 이제 닿아요. 발동기에 닿으면 이제 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퍼야 돼요. 근데 진짜 힘들었겠다. 총은 이제 총은 탈을 잡아야 되고 이제 그 냉각 그 물 나오는 걸 봐야 돼요. 이제 그 배는 정상적인 배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정상적이지 않다야. 건이라. 배가 뚫어고 건이라. 너 물 풀려고 데려간 거야. 시력이 아니야. 이미 알고 계셨어. 그러니까. 죽으라고 퍽겠네. 본일이 없었어 봐. 그 배 못 오지. 거짓말이 아닌데 5분도 쉰 적이 없어요. 2박 3일 동안. 어머, 중간에 고친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어떻게 고쳐? 강해? 난 뭘 고쳤다는 줄 알았어.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냥 계속. 네, 계속. 밥 먹을 때. 근데 그냥 너무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저희 한쪽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편안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신없이 일하면 가면 두렵지 않아요. 정정적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따라올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DMZ 넘고 어느새 한국에 몇 방에 지금 한국에 왔어. 아니, 운전하고 간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2박 3일 간 거고. 나는 이것만 하니까. 물도 보고 물도 푸고 진짜 머슴이었네. 그래서 그렇게 물을 펐죠. 근데 남한에 왔다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이제 저희가 막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헤더가 있잖아요. 헤더도 있고 이제 GPS도 있고 이제 나침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에네르는 이렇게 빨간 선으로 딱 가 있어요. 이제 바다에. 그럼 거선만 넘어서 배가 적어도 이제 그 빨간 선에서 한 10cm 정도 들어와야 이제 남한 지역이거든요.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DMZ 넘는 것만 한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직행했으면 3시간이면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또 들어가야지. 무서워가지고 계속 돌았어요. 그냥 보면 또 보면 뛰고 또 보면 뛰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2시간 동안 너무 뗀 것 같아요. 어우, 그거를. 그래서 새벽 이제 남한식이 들어왔던 게 7월 1일 아침 한 8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우리 해군이 카메라 잡기 좋은 시간에 들어와줬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에 완전... 이제 해경을 만난 거예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내려왔어요. 이제 한 남한식으로 좀 내려오니까 이제 해경이 나왔더라고요. 딱 느꼈어요. 대한민국 남조선. 보니까 배가 하얗더라고요. 그치, 맞아. 해경 보면 알아요. 북한군 하면 검은 블랙이고 이제 남한군 하면 하얀 그런 거여가지고. 해경 딱 만났을 때 우리 해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표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아니다고 하니까 아니, 처음에 이렇게 그걸 띄웠어요. 이렇게 기승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기 같은 거 띄웠어요. 그거 안 띄면 사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진짜 그런 건 잘했는데. 백기를 딱 들고. 네, 이제 안에 네일을 뽀소가지고. 런닝 이제 그 내복을 하얀 런닝 뽀소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경이 뭐래요? 어제 해경에 이제 내렸는데 해경이 기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순한다고 하니까 이제 배에 갈아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딱 어르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펑펑 울었어요. 막 그 어르기 전에 뭐 살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뭐 오빠는 이제 엄마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아빠가 이제 거기 묻혀 있지 않나요? 그 아빠한테 이제 다시는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7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재산이 친구들밖에 없어요. 엄마랑 없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자, 그래. 친구들한테 많이 내가 미안하고 아무튼 너무 나를 이렇게 잘해준 사람들한테 뭔가 미안한 다 못하고 온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는요, 피나는 노력으로 홀로 남한 정착에 성공한 슈퍼우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대니한 씨, 네. 북한 여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강하다. 다시. 강하다 먼저 나와. 다시 오빠. 얘가 여자를 몰라서. 다시 물어봐. 빨리 다시 물어봐. 북한 여성 하면? 예쁘다. 아름답다. 저 비례 최정원 선생님, 북한 여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강하다. 우리 마누라인데. 강한 그 안에 예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예. 그래요? 네. 처음에는 저도 북한 여성 하면 되게 여성스럽고 말투도 조곤조곤하잖아요. 그랬습니까? 하면서 얼굴도 하얗고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만갑하면서 네. 분실형도 있고. 네,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야! 조선! 안경북도 사투리야, 그거. 사투리 군대 나가서 그렇게 많이 아니, 검상군은 안 쓰지. 아유, 독립벌이지. 언니, 그게 양원동은 감자가 있지. 야, 강원도 그중에서도 오늘 만날 분은 갖가지 역경을 이겨낸 자타 공인 진정한 슈퍼우먼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북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신문에 소개되는 건 아닌데 이분만큼은요. 신문에? 특별한 직업 때문에 그 이력이 아주 화제가 돼서 우리 언론에도 소개가 됐던 그런 분이십니다. 대단하다. 한국 대사관 진입 탈북자 세 분 15일 입국. 지난 6년 동안 북한에서 여자 축구 선수로 활동한 김 씨는 중국 내 한국 대사관에서 머무는 동안 혹시나 일이 잘못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까 불안했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슈퍼우먼이냐 제가 그 증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이 점지한 축구 선수다. 두 번째, 평양중앙체육단에서의 독화 훈련을 경험했다. 세 번째, 평양에서 추방됐지만 편지 한 장으로 다시 평양 축구 선수로 돌아갔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중앙체육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중간 방어수 역할을 담당하였고요. 현재 남한에서 연매출 8억 원 순도부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야, 아니 너무 이쁘시네요. 우아하세요. 네. 아니 우리 진짜 예쁘시다. 그 현영 씨? 아, 그래 맞다. 콧소리. 앙앙앙 하는. 평양 사셨어요? 네. 아, 그 평양 분이에요. 네. 말씀이 되게 예쁜. 평양 말투 나와요. 예, 평양에서 태어났고 그냥 다 평양이었어요. 평양 여자라서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틈새로. 아니, 희진 씨. 네? 평양은 좀 달라요? 아니 평양에 뭔가... 대한 그게 뭐가 있죠. 아유. 그게 뭐가 있죠. 중간 방어 역할 축구 선수 시절 그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 오면은 보통 미국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축구에 관해서요. 정말. 저는 그 중간 방어 쓰면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4.24 체계나 4.33 체계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면 그 4.33 체계나 4.24 체계였을 때 그 중간 방어가 그 7번이나 8번에서 그 중간 방어수인데요. 공격이 강하면 저희가 방어로 또 들어가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상대가 좀 공격이 약하고 방어하면 저희가 공격을 나갈 때 저희가 또 공격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조직자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구 선수 냄새 난다. 축구 용어로 이제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체력이 뛰어나야 돼요. 박지성.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성이나 유상철 이런 예전에 그 유명한 미드필더들이 많았죠. 그렇죠. 지금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그 TV를 통해서 북한 여자들 축구 선수들 막 뛰는 거 보면 저렇게 예뻤던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남한에 와서 이뻐졌어요. 굉장히 솔직하시다. 그건 진실입니다. 축구를 어디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팀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 국가기관 소속이거든요. 예, 그중 하나, 예. 아니, 희진 씨는 북한 그 수중발레 국가대표였잖아요. 네. 이 평양 중앙체육단이면 실력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평양의 중앙체육단이 그러니까 축구 같은 종목은 중앙체육단에 가는 수준이면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왜냐면 중앙체육단에서 다 국가대표 선수로 가는 그 코스기 때문에. 근데 중앙체육단은 4.25 체육단, 기관차 체육단, 평양시 체육단, 임영시 체육단, 압록강 체육단, 자동차 체육단 이렇게 6개. 이렇게 6개 체육단인데 그 체육단이 진짜 지방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망의 체육단이거든요. 꿈에. 네, 그리고 그 체육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네. 운동의 꽃망울들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곳이요. 네, 그런 것이에요. 네,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평양체육단 선수들의 그 축구 실력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 팀은 흰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오른쪽 자리, 중국 팀은 붉은색 경기복을 입고 화면에서 왼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머! 전세현 선수. 북한 여자 축구가 세지. 어머! 아 저기 지금 푸지 좋아요. 중국하고 거칠어. 진짜 거칠다. 우리 빨리 들어가! 중앙체육관입니다. 야, 이게. 오, 막 이 몸싸움 보셨어요? 남자보다 더해요. 너무 세다. 저도 운동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아까 현성 씨가 그 슈퍼우먼이라는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요. 저희 어머니가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겠지. 왜 네가 축구 말도 안 된다 막 반대를 했는데 제 의지로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못 이기셔서 누군가를 부르셨더라고요, 밤에. 근데 자고 있는데 잠깐 나와보라고.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식구만 있는데도 어머니가 조용히 부를 때는 뭔가 그 위압적인 그런 여기 조용히 이렇게 누가 알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근데 네네네. 거실로 나가니까 이제 군복, 정복을 입은 왕별단의 그런 군인인데 일반 그런 저런 장교 저런 옷이 아니고요. 왕별단 그런 투스타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제 얼굴이나 손금이나 이제 그런 걸 다 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손금이요? 뭐지? 군인이? 장성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2번 비행기를 탈 것 같다고 탄다고 했어요. 두 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다는 건 결국 성공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탄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때 귀가 솔깃해서 그럼 얘를 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여자 축구 정말 뭐 이 세상 훈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어떤 이 강한 훈련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에 대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 첫 번째, 흙탕물에서 굴기를 하라. 굴기?
원래 굴기는 이렇게 불쑥 솟아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걸 뜻하는데. 굴기. 뭔가요, 굴기? 저희가 그 비가 오면은요 육체 훈련을 해요. 예, 그 축구 선수는 육체 훈련을 하루 종일 그 실내에서 하는데 비가 이제 멈추고 그 다음 날이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습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울퉁불퉁 파인 데가 많으면 다 거기가 진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고. 근데 거기 이제 울퉁불퉁 고인 그런 데 하면은 막 공이 막 묻고 막 더러워지니까 항상 옷을 새 옷 입으니까요. 좀 살이거든요, 몸을. 그러니까 저희 그 지도원 동지라고 하거든요, 그 감독을. 그러니까 지도원 동지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이제 딱 그 흙탕물 정말 더러운데 딱 그 앞에 순서대로 쫙 서서요. 그냥 순서대로 그 앞에서 그냥 굴기를 딱 해야 돼요. 아, 여자들인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어차피 망쳤구나 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흙탕물 공이 오면 헤딩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 헤딩도 하죠. 그건 기본이죠. 이렇게 막 부딪히고 뭐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지도원 선생님 싫고 막 이러지 않아요? 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당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그래. 되고. 그때가 몇 살 때예요? 저희 12살인데요. 아, 애기들이요. 12살? 중앙체육단은요 들어갈 때 간부 이력서라고 해서 서류를 써요. 그러니까 그 간부 이력서는 저희가 그때부터 이렇게 간부로 국가에 소속된 그거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8살 때부터 국가 소속으로 직업이 선수라고 이렇게 도장을 받아요. 8살부터? 네, 그럼 제가 아무리 뭐 소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녀도 제 직업은 선수인 거예요. 같은 운동선수지만 한 사람은 흙탕물, 한 사람은 수영 깨끗한 물에. 흙탕물에 저희는 뭐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12살 때부터 저런 훈련을 했답니다. 자, 두 번째 훈련법. 북한의 황당한 축구 훈련법. 두 번째, 심판 몰래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라. 몰래 반칙하라는 얘기 아니야, 저거. 이게 진짜 훈련에 있어요? 이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운동의 그냥 규례처럼요. 저도 모르게요 수도 없이 얻어 맞았고요. 저도 많이 파였고 또 저도 수도 없이 찼고요. 어릴 때 그런 합동 훈련이나 뭐 이렇게 친선 경기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상대편에 누가 세다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정보가. 그러면 저번에 내가 당했으면 이번에 너 한번 죽어봐 이런 걸 속으로. 그러면 맞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싸움 나지 않아요?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대표팀도 북한에 올라가서 축구를 했잖아요. 월드컵 했을 때. 엄청 맞았겠다. 엄청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칙을 그 상대를 막 까든 어쩌든 이기기만 하면 그렇지. 저희 지도원 동지는 항상 웃었어요, 스마일.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반칙을 막 하고 해도 한 번도 그거로 인해서 혼낸 적은 없어요. 그러면 막 정강이를 차든 뭐 까든 해서 이기면은 지도원 동지가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해피하죠. 만약에 즐거워하죠. 만약에 지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제가 그 기억에 나는 게 한 번 있는데요. 경기를 마쳤어요. 근데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공이 뜨지도 않아요. 정말 무겁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준우승을 가르는 경기였거든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졌어요. 이제 후반전 딱 한 15분 전 되면 이제 우리가 졌구나 하고 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 계속 지도원 그 동지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야. 맞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딱 한 1분 전, 5분 전에 이제 사라졌어요. 지도원 동지가, 감독이. 경기 도중에? 네, 이제 졌으니까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도 안 보이죠.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우리랑 똑같네요, 이건 네, 완전. 그냥 사라지는데 그냥 혼자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희 차까지 다 사라져요.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 비 맞으면서 옷도 그냥 진흙탕물에서 그냥 체육복 반츠 있잖아요. 이거 운동복. 요거 입은 채로 그냥 끝까지 그냥 걸어와야 돼요. 그것도 뒤에 다 이게 공 있잖아요. 이만큼 그거 다 메고 그냥. 수중발레 국가대표 때 희진 씨는 수중발레 훈련할 때 저렇게 이상한 독특한 극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폐활량이 넓어야 되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수 훈련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럼 뭐 75m, 기본 75m를 이렇게 잠수해서 가서 나와서 5초 쉬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한 5번 정도 하면 기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한창 하다가 누군가가 안 나오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심폐소생술 하고 친구들이 전문가도 없고 네네
네. 전문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전문가 없어요. 심폐소생 우리끼리 해주고.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아? 목숨 걸네. 근데 이게 기술하는 것도 습관성이 돼버리더라고요. 그치. 저 같은 건 모면하고 참다가 싶으니까. 한 5번 정도 되면 무조건 기술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냐. 희진 씨가 봤을 때 축구 선수들을 본 적 있어요? 당연히 많이 봤죠. 훈련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기가 장난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반이다 보니까 축구 선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진짜 좀 예쁜 애들 보면 이렇게 걸쳐가지고 좀 멋되게 놀려고 그러고. 근데 대신 우리나 팀플 이런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누구랑 싸우면 다 같이 몰아와서 싸가지고. 여자 축구가. 네, 여자 축구 선수들. 무서워서 저는 곁에 잘 안 갔어요. 축구 같은 경우는 항상 땡볕에 항상 밖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머리도 저희는 바리깡으로 다 이렇게 뒤에 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넘기고요. 그건 완전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피겨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나 뭐 예술체전 막 이런 수중발레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술에 가까운 종목이다 보니까 머리가 또 길어요. 그 머리 길었다는 자체가 특혜예요, 거기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머리 완전 바리깡으로 밀고 이러고 남자 같은데, 그러니까 이쁜 여자애들 미운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또 막 그 머리 꽁지도 뛰는데 지금 생각하면 자동으로 흔들렸을 텐데 막 이러고 흔드는 게 막 뭐 저는 저희 앞에서 이렇게 너무 막 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 한 명이 그 지나가는 애를 그냥 명중해서 일부러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 선수랑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쪽은 개인 종목이니까 싸움이 붙이고 해도 친구도 없어요. 개인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한 명이 딱 그러면 입는 이 어디다 대고 막 우리 축구를 건드렸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백반 차기 아들이 다 몰려가서 그냥 뭐 아주 난리 났죠. 다 깔아뭉기고 그냥 아예 밑에 깔려가지고 다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 감독하고 저희 감독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감독끼리 말리는 게 아니라 대박이다. 아예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헛날 줄 알고 그 지도운동지 그 앞에 감독 그 앞에 가서 복도에 쭉 다 서 있는데 보통 오면은 혼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감독이 그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왜? 흥미진진한.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데 너네 너무 잘했다, 마음에 들어. 축구는 이제 저기 그 단합 종목이다. 근데 너네가 오늘 너무 훌륭한 걸 했다. 너네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은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이렇게 때리면 그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거기서는 몰랐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게 무조건. 무조건 그냥. 정말 다르다. 저는 지금 축구 선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깜빡했어요. 아무튼 뭐 현송 씨가 슈퍼우먼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추방이 됐지만 편지 한 장으로 다시 축구 선수로 돌아갔다는데요. 북한의 체육부 장관급인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흔치 않은 일 같은데 어쩌다가 추방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중앙당에 계셨고요. 네, 엄마도 그러니까 평양에 일단 살아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정도면 일단 기본이 다 태생이나 출신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도 그런 그 당 충성 외화벌이 쪽에 이런 그런 쪽에 사업을 하셨거든요. 창고장이 여기 있잖아요. 아까 창고장 딱 보는데 저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창고장은 일단은 이렇게 후방을 이게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물자를.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쳐요. 위에서 야 이거 해 그러면 해야지 뭐 안 돼요. 이게 없어요. 무조건 충성이니까. 그러니까 창고장이 아니라 창고장이잖아요. 아까 창고장 딱 보는데 좀 마음이 좀 감회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런 물자나 이런 돈을 쥐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배급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사람을 사서도 안 되고 그거 다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사업을 할 때 이제 평양에 부양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외화를 주고 이렇게 사람을 부렸다는 거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제명이 자본주의사의 노력 착취였어요. 아니 자력갱생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기들한테 돈 바치라고 하면서.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본주의사에서 허용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본주의사의 노력 착취로 걸려서 10년형 받고 이제 감옥을 가셨어요. 10년이요? 와. 10년형 받고 이제 저희가 추방을 가게 됐어요. 그냥 그때 되게 어린 마음에 그냥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 그냥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 게 와닿았어요. 아니 참 아버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심장마비로.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엄마 재판 받을 때쯤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추방돼서 이제 함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추방되면 산속이고, 그러니까 시내하고 엄청 떨어져서 막 몇백 리를 걸어야 되고 막 그런 데로 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빠 가족이 다 아직까지 중앙당에 계시고 하니까 처음에 힘을 써가지고 시내권으로 이제 또 먼 친척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받았어요, 가서? 어떤 집? 하모니카 집인데 집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남의 그 먼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거죠. 하모니카 집이 뭐예요? 예? 하모니카. 붙어 있는 집. 예, 이렇게 연결돼서 완전 그냥 여만한데요. 그냥 그 부엌이랑 뭐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방이랑 부엌이랑 그냥 밖에서 문 딱 열면은 그냥 집 안에 누워 있는 거가 다 보이는 그런 조그만 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짝이 있고 부엌이 있고 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 열면 이제 부엌이 있고 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 바퀴벌레가 생기면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옮겨와요. 쥐도요. 쥐도 이제 지붕이 천정이 다 통일돼 있거든요. 안에. 진짜? 그래서 다 저도 그 집에서 여기로 막 마라톤 해요. 어머 어떡해. 눈치 좀 많이 받겠는데, 주변? 일단 평양에서 추방됐다는 건 집안이 망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지. 또 교화소 감옥에 갔다 누가 엄마가. 하면은 예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시선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마음이고 맨날 그냥 그 밑에 내려가갖고 풍구 돌리면서 나무 살리고 밥하고 그냥 그 집에 묻은 그냥 그 허들의 설거지부터 그냥 식모 살듯이, 식모 살듯이. 식모살이 했죠. 몇 살이에요, 그때? 그때가 15살, 16살이에요.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 환경이나 이런 건 다 괜찮았어요, 사실. 이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건 별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 먼 친척 집에서 이렇게 눈치 생활하는 게 6시면 문을 딱 닫아 잠궈요. 그럼 어디 갔다가도 그냥 무조건 빨리 와야 되고 문을 잠근 날은 밖에서 그냥 지새야 되고. 예. 일부러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그냥 그거 저를 싫어한다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입이 하나 더 늘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없다고 해서 저를 찾거나 그런지도 않았고 그냥. 그래서 평양으로 가고 싶어서 무슨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 평양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오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복귀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당에 그냥 쓴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빠는 어디 소속으로 중앙당 어디 소속에 그 다 썼어요. 어디서 근무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디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이런 대명 자본주의사의 노력 착취로 10년형을 받고 이제 어디 그 교화소로 갔습니다. 그걸 내력을 다 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간절하게 이제 저는 그 운동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붙였어요. 근데 붙였는데 정말 그리고 그냥 학교 다녔거든요. 그 시골에서. 근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집으로 우편이 배달이 됐어요. 근데 그걸 열었는데 이제 F4용지 이제 반보다 조금 작은 요런 조그만 거기에 서환장해서 세 글자가 딱 위에 박혀 있어요. 서환장해서 제가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서환장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때는 막 장군님 감사합니다가 나왔겠는데? 저는 수령님의 전사죠. 예. 그냥 저국을 위해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감겨가지.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평양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흔치 않은 일 아니에요? 자강도에 이런 사람들 많이 내려오거든요. 소개민. 추방당한 사람? 소개민이라고 했어요. 적개민. 추방이라 그러면 좀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소개민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이올린 배웠던 선생님도 소개민이었거든요. 만수대 있을 때 있다가. 진짜? 근데 이제 그분도 1년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올라갔을 때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요. 저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언니가 만약에 그렇게 올라갔다면 아마 실력자니까 이렇게 좀 뽑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무시무시한 소환장을 들고 평양에 왔어요. 왔더니 엄마는 없잖아요. 엄마 면회는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휴가가 나왔어요. 거기는 휴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하다가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이제 이번 휴가 때는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요. 이제 엄마 면회를 가야 되겠다고 이제 엄마를 볼 때가 됐구나. 그냥 그 힘으로 그냥 정말 하루 종일 굶으면서 걸어서 도착했는데요.
막 그 조금 도착하기 전부터 이제 제수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디 일 나갔다 들어가고. 근데 문이 쪽문이 있는데 이제 면회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면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를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다려서 밤을 거기 밖에서 샜어요. 15분 면회가 이제 다음 날에 주어졌는데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엄마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되게 풍채도 좋고 막 진짜 뭐 기름이 잘잘 흐른다고 해요, 북한 말로. 이렇게 어디서도 멀리서도 보면 인사하고 그런 정말 너무 간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순간에 엄마는 막 뼈밖에 없고 머리도 이렇게 단발머리를 했는데 이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 보는데 그냥 할 말이 많았는데 그냥 한 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 15분 내내 울다가 그냥 나왔어. 이게 엄마가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지금 얘기들 들으면 감옥 가신 분들 어떻게든 막 돈을 써서 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엄마를 빼내려고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빠 친척이랑 다 보호비에 계시게 해서 찾아가면은 잘 안 만나져요. 친척들이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 돈을 빨리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엄마도 그냥 구해내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됐어요. 현성 씨는 어찌됐든 대한민국으로 오셨어요. 자, 이제 오셔서는 뭐 열심히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잠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엄마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에 이제 브로커 통해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다. 네.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오직 탈북했던 이유도 이제 돈을 벌던 이유도 잠을 2시간 자고 그렇게 피 터지게 살았던 이유도 다 북한의 가족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신데 엄마 돌아가신 걸 이미 돌아간 지 2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제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렇게 사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 그 죽은 것도 모르고. 가장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언제세요? 그냥 항상 늘 그러니까 이렇게 험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그 허허벌판에 갈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때 그냥 다 앞뒤 안 붙어도 그냥 운전하고라도 고향에 가는데 저희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루만 일주일만 그냥 엄마 품에서 하루만 자고 와도 에너지가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제가 가장 힘들 때 보고 싶고 그때 명절이에요. 저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혼하셨었어요? 한국에 와서? 예,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치 않던 문화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또 거기에 그중에 하나로 헤어지셨어요? 예. 그 애를 혼자 키우게 됐어요. 애기 있고? 예. 몇 살이에요? 애기 지금 6살이에요. 아우 이쁘겠네. 5살, 이번에 6살. 아들, 딸? 아들이. 아들. 너무 예뻐요. 아들도 좀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거다 찬다든가. 저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죠? 지금도 데리고 나가서 축구하고요. 오. 엄마랑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제가 엄청 막 슈퍼맨이라고. 애들이 이렇게 막 발끝으로 참 그게 아니야 내 축착해야 돼. 그게 아니야 내 축착해야 돼. 이거는 발동착이야. 국가대표 되겠는데. 막 정강이 이런 건 안 가르치시죠?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현송 씨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되게 절망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아들을 힘으로 해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뿐인 피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에 오기까지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날들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리 애기한테는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현송 씨가 또 슈퍼우먼인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네. 바로 남한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 이겁니다. 저기 있는 김현송 씨는 현재 매출 8억 원을 올리는 순두부집의 사장님입니다. 연매출. 네. 멋있다. 그 비결이 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매출 8억 원 순두부집의 비결. 첫 번째, 대박 순두부집의 비법을 전수받아라. 두 번째, 식당에서 육아와 일을 동시에. 세 번째, 남북 맛의 조화를 노려라. 나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비결이 저는 궁금한 게 대박 순두부집의 비법을 전수받아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수를 받아요? 안 주는데. 그래도 안 가르쳐주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는 지인 소개로 엄청 장사가 잘 되는 그 순두부집이 있어요, 서울에. 거기에 갔는데 그때가 저희 아기가 이제 45일이에요. 아우. 애 45일짜리가 있는데 취직을 어떻게 해요? 그 취직이 아니라 지인 소개로 가서요. 공짜로 그냥 일해주면서 그 집에 가서 딱 두부만 배워갖고 영업 경영 방식. 아기는? 아기 이렇게 조금 봐주실 분을 같이 데리고 모시고 가서요. 제일 그 가까운 데 숙소 2분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모유 수유를 하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는 시간이면은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가 울리는 순간에 그냥 배우다가 죄송해요. 미리 얘기는 해놨죠. 그냥 뛰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속도가 좀 빠르니까 뛰어가는데 딱 1분 20초 걸려요. 예. 걸려가서 그냥 막 신호금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아무 말도 없어요. 언제 깼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딱 놀리는 거죠, 젖을. 근데 애기니까 그때 신기하게 먹으면 그냥 바로 또 눈 감더라고요. 자요. 그러면 또 막 그냥 또 와요. 그렇게 하루에 10번, 20번도 더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30분이야 뭐 1시간에 한 번 깨는 거예요. 계속 깨지, 애기는. 네, 그 먹이고 또 뛰어오고 먹이고 뛰어오고. 예. 근데 한 번은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 문 앞에 막 이만한 소금 진짜 북한에서나 봤던 그런 왕소금 있잖아요. 소금. 그게 그냥 복도에 쫙 해갖고 걸어가는데 그냥 소금이 쫙쫙 밟히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 직원하고 이제 보니까 그 사장님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되니까 가게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그 다른 것에 간 틈에 저희는 사장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 일하는 걸 보잖아요. 주방.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늘 음료수 사갖고 하고 막 이러다가 친해져서 그 하루 이틀 동안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우리가 보고 적고 제가 이런 두부 그 순서라든가 그러니까 자기네 그 책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그 소금을 우리한테 뿌린 거죠. 나가라 이런 소리구나. 근데 또 이해는 돼요. 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커피 한 잔에 너무 비싸지만 그거를 그냥 막 샀죠.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커피랑 음식 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죄송해요 하고 막 해서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알았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풀려가지고. 아유, 고맙네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현송 씨는 그 순두부집을 이제 차렸잖아요. 그 차렸을 때 좀 힘들지 않았나요? 처음에? 힘들었던 게요. 아기가 그때 50일 때 제가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아이고. 그때 세종시는 가신도시 쪽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인력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애를 그냥 제가 업었는데 그때는 먹을 못 가누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못 업고 잠깐 업으면 앞으로 이렇게 목 받치게 해야 되고. 이야, 위험하다. 그렇게 하고 한데 뭐 다행인 거는 그냥 수유를 하고 나면 바로 잠드니까 피크 타임에는 거기 의자 그 파티션 해놓고요. 울면은 그냥 잠깐 앉아서 1분, 3분 사이에 그냥 수유하고 다시 자고 놔두고 또 일하고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두부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부를 만들어야 돼요. 새벽에 5시에 앞으로 둘러매고 손님들이 없을 때니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두부기계를 돌려요. 그러면 두부기계가 엄청 요란하고 시끄럽거든요.
애가 혹시 깼을까봐 이제 기계를 멈추면 안 돼요. 그게 근데도 불구하고 마세기가 고장나든 말든 다 애 때문에 꺼서 확인해요. 우나 안 오나 해서 안 울면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도 애는 진짜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그냥 자더라고요. 애기 너무 착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다시 또 안고 집에 들어와서 또 애는 또 누워 있고 저는 그때 씻고 화장하고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뭐 북한식 냉면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식 순대라든지 이런 거를 파는데 어떻게 하다가 두부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식 냉면이나 순대나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 아니라서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어쩌다 한번 그거는 그냥 별미로 먹는 거거든요. 저는 평양에 살 때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또 사도 가든 부잣집에 들어가든 저희 집 음식은 일단 다 빨간색이에요. 부잣집의 상징이 빨개하고 얼큰해야 돼요. 없는 집은 하얗거든요. 그 속이 편하라고 좀 맑은 것도, 그래서 맑은 거, 얼큰한 거 다 이렇게 서로 취향에 맞게끔 종류별로 다 개발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네, 진짜. 어지러질합니다. 어지러지래요.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있었네. 황태 순두부인데요. 베이스를 황태랑 콩나물로 이렇게 속을 이렇게 풀어주는 해장도 되면서 이제 맑은 순두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맑은 순두부예요. 야, 특이하다 저거. 자, 다음 솥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얼큰 해물 뜨끈뜨끈하다. 이게 평양의 얼큰 순두부인데요. 이렇게 바지락을 넣어서 그러니까 해산물이 들어가면 좀 자극도 돼야지 그 비린맛도 없고 잡아주거든요. 와, 냄새 봐라. 비주얼도. 자, 근데 옆에 이거는 제육 같은 느낌? 이게 저희 메뉴판에는 평양 불고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불고기 하면 소고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엔 소고기 불고기는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이렇게 불고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살았으니까 이제 대동강변에 옛날에 이제 그 주말마다나 이렇게 또 저녁에 부모님 일찍 퇴근했을 때는 그거 구워 먹을 걸 다 들고요. 신설로당 뭐 이런 거 가스레인지처럼 이렇게 해갖고 고기 이렇게 다 재웠던 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구워 먹어요. 그 맛을 제가 기억해서 이렇게 개발했어요. 저 시식하면 안 돼요. 저 죽을 것 같아 지금. 저는 어떤 거를 먹을 것 같은 상이에요? 얼큰 순두부 좋아해요. 얼큰. 부의 상징. 그러면 부의 상징이야. 평양의 부의 상징 얼큰 순두부를 잠깐 시식만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좋다. 느낌 좋다. 시식이 숟가락에 밥이 슈테 많고. 진짜 시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글쎄, 슈테 많네. 와우. 오빠 입이 되고 싶어. 배고팠구나. 배고팠구나. 얼큰 순두부를 잠깐 시식만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시식은 한 입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너무 많이 하는데? 식사를 하지. 이거 웬일이야. 조금씩 먹어. 지금 또 야식 배달합니다, 시청자분들. 우와. 맛있어요? 불맛이 나지 않나요? 제육볶음 맛 아니에요? 조금 틀려요. 달라? 한국의 제육볶음은 고추장 들어가고요. 예, 저희는 고추장 하나도 안 써요. 그럼 뭘로 빨간 거야? 그러니까 제육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고추장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고기도 저희는 불고기 평양에처럼 얇게. 여기는 좀 두껍잖아요, 제육볶음이. 여성 동지 중에 우리 평양. 진짜요? 네, 평양 운동선수가 또 이렇게 차별대우. 와, 평양 언니가 해주는 밥을. 평양 언니가. 와, 진짜.
넌 맑은 걸 먹게 생겼네. 아니 저는 원래 부자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부자. 맞아, 나도 부자 음식. 아니 부자는 아니고. 와 언니 너무 예쁜데 음식 진짜 예쁘게 잘하나. 평양 언니가 끓여준. 네, 평양 언니가 끓여준 순두부.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평양에서 먹던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평양에서는 여기다 풋고추를 많이 넣고 돼지고기를 넣거든요. 그렇지. 네,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해산물을 넣더라고요. 기진 씨가 이 중에서 한 명만 더 맛보게 한다면 누구? 한 명만 더 맛보게 한다면 누구? 당연히 준혁이죠. 그래. 당연히 준혁이죠. 물어보실 걸 물어보셔야죠. 야, 오늘 평양 모임한다, 평양 모임. 저쪽 끝으로 가서. 저 빨간색 너무 먹겠습니다. 아, 우린 다 빨간색이라니까. 너무 먹고 싶어서 저 자리에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준혁이. 평양 문화가. 이제 두 그릇 퍼올게. 맛을 보면 금방 압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재밌는 게 숟가락 하나만 주시죠. 혼자 앉아 계세요. 아, 여기 있다. 진짜 열심히 사셔서 부자가 되신다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좋은 정말 롤모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맛있어요. 열일곱 살 때 17년도에 평양 가서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하고 어머, 그게 북한에서 가능하다고? 제 눈은 남북 통일이 된 눈입니다. 북한에서 하고 한국에 와서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없었거든요. 채널 A